네, 시청자 여러분,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전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는 최근 경찰에서 부지런히 수사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수사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법인세 인하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는 수사의 성격으로 잡았습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에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이른바 백현동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죠. 이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의혹은 원래 이제 자연녹지 지역인데 여기가 식품연구원 자리인데요. 이전하면서 부동산 개발 회사가 4단계나 종을 올려서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 뭔가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백현동뿐만 아니라 요즘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도 있고요. 법카 의혹도 129곳을 수사를 했었고 이 수사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지휘하지 않겠고요.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겁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또 여러 가지 이재명 의원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과 이재명 의원의 동시 수사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건 다 대검에서 기획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얘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이 수사의 성격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범죄의 혐의 의혹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거고 틀림없이 저 수사도 법관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예. 어떤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으로서 제가 볼 때는 수사를 하는 그 과정일 터이고요. 수사를 해보고 나서 성남시의 관계자 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경찰, 검사의 수사를 거쳐서 법정에 기소가 될 것이고 예.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가 될 것이고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고 근데 밖에 제3자의 그냥 평범한 시각으로 분석해서 본다면 이게 이제 원래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였지 않습니까? 예. 식품연구원 부지를 건설 시행사가 이걸 매수를 했고 예. 매수를 할 때는 비교적 이때가 이제 자연녹지 제한 구역이라는 용도가 지극히 사실은 녹지 보존 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사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싼 값에 이 부지를 매수를 했었고요. 식품연구원으로부터. 매수한 다음에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준주거지역으로 이 법적 용도가 변경이 됐는데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준 기관은 성남시죠. 근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조건이고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공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성이 큰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게 자연녹지에서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는데 예. 나중에 정작 이게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 분양은 10%밖에 안 됐고 실제로 나머지 90%는 일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뭔가 부정이나 부패 비리가 있었을 가능성은 누가 봐도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추측이 실제로 예. 맞는지 틀리는지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대목이겠죠. 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받아야죠. 그런데
이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는 수사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식품연구원 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국가 거예요. 구식품연구원과 국토부가 성남시에 14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과 그리고 임대 아파트만 해서는 수익성이 나지 않으니 민간 분양으로 해달라라는 협조 공문을 14차례를 보내요. 그것 때문에 국가 사업에 대해서 그 성남시가 지나치게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이제 식품연구원의 주장대로 해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합니다.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나치게 개인 업체에게 이익을 많이 몰아줬다라는 것으로 해서 한 명이 해임당하고 뭐 3명이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한 이익이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식품연구원이 결국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부지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 토지를 매각하는 조건이 준주거로의 용도 변경이 전제 조건이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가 날 경우에 완전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종의 계약금을 돌려받는 이런 식의 그 계약의 일반적 형태를 식품연구원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사가 진행되려면 식품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성남시 공무원들과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른 순서인데 식품연구원, 당시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식품연구원과 같이 공문을 보낸 국토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략하고 인허가권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만 타겟으로 잡는 것. 이것은 저는 수사의 시작부터가 매우 잘못됐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땅을 판매하는 과정 자체는 뭐 그렇다고 저희가 치더라도 이게 사실은 원래 이 자연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상향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찾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가 용도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약간 완화하는 한 단계 정도를 완화해 주던가 많이 가야 2단계 정도를 완화해 주는데 우리가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그 우리가 그 용도 중에서도 가장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그 우리가 이 용도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장 수익성이 좋은 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 판매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향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뭐 임대주택 뭐 이런 과정도 다 생략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백현동과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었고 뭐 옹벽부터 시작해서 이게 말이 되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수사 진행 자체가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대선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던 거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제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는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지 지금이 아니면 예를 들면 1년 뒤에 하면 정치보복이라고 안 하실 건지 저는 이걸 오히려 되려 묻고 싶습니다. 일단 뭐 지연됐던 수사를 경찰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한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민간이 고소고발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일단 감사원의 감사 단계에서 일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됐을 거고 이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뭐 지금 단계에서 그다지 적합한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을 두고서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 정치보복에 당시의 감사원도 가담을 했다는 얘기인데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시점이 올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요. 작년 5월에 감사에 착수해서 이걸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약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은 수사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4단계 종상향이라는 그런 이례적인 특혜죠. 이례적인 특혜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개입을 했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좀 그게 확인이 돼야 사실은 뭐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냥 성남시 내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면 이재명 의원하고 직접 연결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백현동은 발이 많았습니다. 그 옹벽 아파트 때문에 어떻게 사용 승인이 날 수 있냐 저런 아파트가 라는 어떤 지적도 있었고 그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미심쩍고
그리고 이게 매각이 된 이후에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아시안 디벨로퍼라는 개발 시행회사로 매각이 된 이후에 급진전이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 과정은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까 이재명 당시 시장하고 연계성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인데 그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시행사 예. 거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를 오래전에 도왔던 참모한 사람이 이 회사의 시행사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한 사실이 어떤 기사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재명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볼 만한 근거가 충분히 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시장과 그래도 안면이 있고 말이 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찾아서 그 사람을 매개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그 민간 사업자들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까지 4단계, 1종, 2종 다 건너뛰고 4단계까지 변경된 이유도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고 임대아파트 사업에서 민간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변경된 것도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리고 땅을 판매하는 과정도 그 아시안 디벨로퍼에서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 그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빨리 팔고 싶은 식품연구원에서는 계속 국토부를 통해서 국토부와 함께 이 용도 변경과 사업 승인을 해달라라고 종용을 했던 것이고 성남시는 지속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공공기관 유치나 이런 용도로 이 토지를 써야 된다라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4차례의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사의 순서가 식품연구원과 국토부를 먼저 수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이어지는 어떤 그 과정으로서의 성남시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곧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사인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 그 대규모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은 사실 시장 결재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요 이전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도시개발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사의 정작 당사자를 빼놓고 건너뛰어서 곧바로 이재명을 겨냥하는 듯한 이런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의 어떤 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조사한 것 같고 오늘 나온 일부 보도를 보면 제가 이제 보도라고밖에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실제 제가 수사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식품연구원 측에서 성남시에다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맞는데 그 공문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던 것이 아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품연구원의 요청을 2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게 지금 용적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크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적률은 약 200%에서 400%로 예. 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식품연구원의 요청보다 2단계 더 건너뛴 용도 변경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의문이고 그다음에 또 그 보도를 인용을 하다 보면 식품연구원 측에서는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신들은 성남시의 요청에 따라서 공문을 보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용도 변경이 허가될 때는 조건이 전부가 지금 임대아파트 분양이었는데 왜 갑자기 10%로 90%는 일반 분양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사실관계 조사가 성남시에서는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조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문이 14차례나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쉽게 밝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일반적으로 지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과 일을 할 때 공문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 요구를 말로 하지 마시고 공문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지방 공무원들의 그 사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늘상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수사 자체는 대선 기간 중에 또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수사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이 이재명 의원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은 여러 의혹들이 나오겠죠. 그건 수사를 통해서
갈라지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찰이 성남 FC 사건 또 경기 남부청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성남 FC 후원 문제 그리고 백현동 또 경기도 법카 사건도 있습니다. 경기도 법카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129곳을 동시에 해서 경찰이 너무 그러니까 야당의 지금은 정치적으로 꽤 큰 중량감 있는 후보죠. 의원이죠. 정치인에 대한 좀 무리한 수사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이미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다 몰아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이 지금 이거 정치적 수사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 변명을 하기에도 좀 궁색하게 됐어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 지금 경찰의 수사를 가지고 뭐 정치적 수사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그럼 경찰의 수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비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일단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수사를 두되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썼느냐, 얼마나 썼느냐, 몇 명이 가서 썼느냐를 알아야 무사 우리가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판매처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사 기록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데 애초에 129라고 하는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이게 과도한 수사라고 보기에는 법인카드 의혹을 밝혀내는데 핵심적인 수사들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정치적 수사라고 하면 도대체 그 이재명 의원을 향한 모든 수사들은 정치적 수사라는 이름으로 다 막혀야 됩니다.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정치적 수사라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선 때 불거졌던 쟁점들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미루고 미뤄가지고 지금 다 이제 터지고 있는 거고 대장동 건만 하더라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그로부터 5개월 동안 뭐 사실 서면 조사, 소환 조사 아무 조사도 안 이루어졌고 수사가 사실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향후에 수사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법인카드는 129곳 이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막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 것 같지만 예. 이게 법인카드가 사용된 그 사용처들의 아마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식당이 여러 곳이면 개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게 한 2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법인카드가 사용된 장소를 그때 여러 번 사용된 장소를 아마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뭐 먼지떨이식 엄청난 수사다라고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해야 될 수사를 한 것 같다고 봅니다. 129군데 식당에 자료를 제출받은 초유의 수사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미 한 차례 그 진행됐던 성남 FC 수사에 대해서도 다시 또 시작하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정말 빠르게 잘 진행돼요. 그런데 정작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됩니다. 무혐의 처리하고 일찍 종결되고 있어요. 그 뭐 가까이에서 예를 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돼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거에 뭐 서면 조사로 대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서면 조사를 했는지도 전혀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합격력 위조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전에 신정아 씨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해서 구속까지 됐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자신감이 붙어서 당당하게 행보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부분을 덮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당선됐든 낙선됐든 간에 수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승자에게는 매우 후덕하고 패자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진행되는 지금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 보복적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형평성을 맞춰라라는 어떤 호소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그 학력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대체로 2005년, 6년도 이 시점이에요, 보면. 예. 근데 이게 가령 뭐 업무방해죄나 문서위조죄나 만약 죄가 된다고 정말 제가 보기엔 죄가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이 다 지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애시당초 수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다. 그 얘기 드리겠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금 제공 공여 요청을 받은 사람이 근 한 1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여 명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 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한 70억 정도 그때 자금을 댔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보면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는 돈을 손해보고 아마 돌려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무슨 기소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편파적으로 한다. 이 비판은 그냥 과도한 시각이다. 이 얘기 근데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실제 민주당이 이걸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 형평성이랄까요? 그런 걸 잃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합격력, 뭐 허위 합격력 문제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그걸 통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득을 누린 것도 사실은 뭐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범죄 구성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긴 한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좀 다르죠. 이게 그 사건의 범죄 일람표에 보면 실제 김건희 씨가 대선 때 공개했던 통장보다 더 많은 통장이 거래에 활용이 됐고 그 통장들을 통해서 비정상적 거래, 이른바 뭐 통정매매와 같은 그런 비정상적 거래들이 이루어진 게 다 범죄 일람표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증거를 가지고도 이게 당사자에 대해서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조사 한 번 안 하고 대선이 끝났지만 어쨌든 이 형사상으로 소추가 안 되는 건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한다는 거는 법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그리고 양평 지역에서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어떤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이미 다 고발 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상대방 정치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사실은 애초에 무혐의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반기를 들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했겠느냐라는 말도 사실 했었고 제 역시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무혐의가 나고 끝날 사안인데 좀 지지부진하게 끌었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것이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약간의 내로남불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들이 진행됐었고 말 그대로 나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망 선고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시 탄핵 국면을 맞게 된 보수 정당은 정말 아야소리 못하고 적폐로서 몰리면서 상당 기간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혐의가 있는 수사들, 그다음에 혐의점이 분명한 수사들을 진행하는 것마저도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2017년, 2018년에 걸쳤던 장기간의 대규모의 적폐청산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예, 일단 수사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격은 혐의가 있고 고발이 됐으면 수사는 하는 방향인데 다만 김건희 여사와 비춰봤을 때 공평성이 있느냐, 형평성이 있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님은 이미 진즉에 무혐의가 났었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잠깐 유튜브 댓글 고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매일 요즘 인기입니다. 영화관이 요즘 인기인데 저희가 영화 상품권을 드리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유튜브 댓글 잠시 뒤에 한 7, 8분 뒤에 두 분을 골라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바로 댓글이 훨씬 속도가 빨리 올라옵니다. 예. 메가땡땡 상품권. 예, 메가땡땡 상품권인데요. 자, 그런데 일단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백현동 수사 그리고 법카, 경기도 법카 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정치보복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아니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종천 의원의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이기 때문에 피의자 적시 예. 작년 시점이? 말이기 때문에 단정을 제가 한다는 건 동의하기가 조금 그건 무리가 따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낙선 한쪽이라고 해가지고 한쪽에 좀 기울어지게 수사를 한다. 그렇다면은 이건 뭐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이건 뭐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예, 정치 보복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피해자 적시 시점이 작년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 전이기 때문에 패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민주당의 이제 개파 갈등이 좀 심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보호 기류 이런 게 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을 보호한다라기보단 이재명 의원을 겨누고 있는 어떤 검찰 수사의 칼날이 민주당 전반과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 예. 이것을 통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상대방의 어떤 힘을 축소시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지 실제 어느 특정인의 잘못을 했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뭐 보호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조홍천 의원의 말처럼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수사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치 보복이다, 정치 예. 탄압이다라는 말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형평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차관도 검사 출신이고 정부 유족의 모두가 검사 출신이 가 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과연 검사들이 공정했을까요, 정치적으로? 저는 그 마음속에는 이미 본인들과 동료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이 크게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피의자를 적시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해보는데 형평성만 맞게 진행된다면 어떤 수사든 간에 이것을 정치 보복으로 매부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희영 의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민주당은 끝없는 나락으로 굴러갈 겁니다. 아니 저도 검사 생활을 한 몇 년 했고 제가 했던 검사직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존경의 염이 있고 과거에 우리 검찰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멋있게 정말 열심히 고생하면서 일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한 업을 공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나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 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의원의 의혹 사건이 어디서 맨 처음에 나왔습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왔어요. 정확히는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어요. 백현동 관련되는 얘기도 사실은 이낙연 캠프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일부 거기서 흘러나온 얘기예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 다 마찬가지고요 보면 심지어는 제가 학교 선배라서 실명을 말씀하지 않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교도소에 들어가 계실 분이 민주당의 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셨어요 보면. 근데 어쨌든 그걸 저걸 떠나서 이재명 이제 현재 국회의원이 백현동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 FC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그렇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각각의 사건들이 일단 피상적으로 들여다보면 뭔가 의혹의 근거를 가질 만한 정황들은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러면 이 정황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 냉정한 민주당 또 공정한 민주당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민주당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재명 현재 국회의원은 당대표 출마에 대한 집념 또는 현재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대체로 좀 조용히 좀 계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받으신 다음에 그 부분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하십시오라고 예. 하는 메시지가 당내에서 나와야 정상적인 공당이고 정당이라고 봐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가 못해요. 민주당 전체가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부터 제가 볼 때는 전체가 틀렸어요 보면. 그런 일련의 흐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뭔가 한 말씀 하고 싶으신데 네. 민주당을 지금 강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복형 의원님한테 먼저 수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선 후보로 뽑은 것부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탄핵당했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 안 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말씀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포함되어서 이재명 후보를 선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과 문제점들이 대선 후보 경쟁 과정에서 나왔던 어찌 보면 이것이 진실이든 혹은 정치적 공격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로 나오기 이전에 그런 의혹들이 우리 세상에 밝혀지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억울하더라도 나오지 마라. 그리고 아마 출마하기 전에 이런 의혹들이 나왔으면 출마해도 떨어졌을 거예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이미 국민의 검증까지 다 받고 국민의 판단이 표 속에 다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다시 패자에 대한 수사로 연결시키고 승자는 용서해주는 이런 과정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 정치 문화인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 정권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다. 그동안 독재 정권에 뭐 했다. 이런 주장들이 검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다가갔었는데 저는 이 수사 과정에서도 검찰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치우치지 않고 내 검사 선배 대통령이지만 치우치지 않고 수사했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획을 걷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자꾸 이제 패자를 수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패자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수사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인데 마침 패배자인 것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사의 성격을 자꾸 정치보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의라는 관점에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앞서서 이제 김경진 의원님께서 검찰 시절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게 남겼던 것은 예를 들면 줄을 잘 서서 정말 정권에 잘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검사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건전한 검사라고 하면 그리고 상식적인 검사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검찰로서 내지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의욕 있는 검사라고 하면 저는 정권이랑 맞서 싸우는 수사를 하지 오히려 정권의 편을 드는 수사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를 검찰들이 그렇게 새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예를 들면 패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 수사를 하지 않고 이거 오히려 잘못되는 모습들을 지금 정권에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검찰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서 이 수사를 규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검찰에 그런 행태가 있었던 거죠, 과거부터. 그래서 선거에서 패한 쪽, 그러니까 전 정권을 강하게 사정하고 그다음에 현 정권이 힘이 빠지면 또 그 현 정권을 상대로 사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권력을 유지해 왔고 키워왔던 건데 근데 그런 정치 검찰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검수완박과 같은 그런 주장이 나오고 또 형사사법 체계가 좀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은 그럼 달랐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예. 계좌 추적을 막았어요. 성남지청에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이 검사가 옷을 벗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수사를 못하게 한 거죠. 대장동 사건만 하더라도 피의자 적시가 된 지가 5개월이 흘렀고 수사팀에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사를 벌였지만 수사가 더 진척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 서울지검 3차장이 이 수사를 맡고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 굉장히 이 친정권 검사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이고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문재인 정부에는 검찰이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민주당을 상대로 혹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저는 아직까지 이게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이 수사의 성격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와의 그런 연관성을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 국민들이 판단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사가 되는 거죠.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저런 혐의나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정치 보복이나 내지는 정치적으로 공권력을 운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단정 짓고 그 어떤 수사도 우리를 향해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러려고 검수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든지 설득력을 얻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잠시 잊고 있었는데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수사가 뜨겁게 진행 중에 있을 때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체포되기 직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었다라는 예,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형평만 맞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방에게만 수사의 잣대, 범죄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복경 일단 의원님 뭐-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복경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중단됐던 또는 지연됐던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진행이 돼야 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예,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정치 보복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고요. 예, 시청자 댓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땡님, 누구 편도 아니지만 의혹이 있다면 의혹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BEGIS 땡님, 그럼 원희룡 법카는 해서 원희룡 장관이 의문의 일패를 의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됐고. W5575땡님, 영부인 됐다고 규제는 덮고 야당만 수사하는 게 보복이 아니면 뭐냐라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명선조님, 여권이든 야권이든 언제까지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할지 지긋지긋하네요. 지금부터는 민생부터 챙기세요. 일단 뭐 옳고 그름은 시시비비는 가릴 건 또 가려야 되고요. 하지만 민생도 챙겨야 되죠. 이분 일단 저희가 상품권,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심님, 이분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제작비도 없는데 영화표라니 유유 눈물 나네요. 이분도 눈물의 영화 상품권 2장 들어갑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출연료도 좀 올려주세요. 그거는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적잖게 많이 받으시는 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분 제작진인지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작진 잘 안 들어가는데요. 예. 제작진의 가족이 아닐까 추정. 그리고 이분도 있습니다. 기SH님께서 이 사람 똑똑한데 누구야?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복귀와. 예? 복귀와. 근데 아까 네.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실 때 네. 그런 얘기를 주셨어요. 그분 들이세요. 들으세요. 아니, 그 박원석 의원님도 다 근데 아시잖아요. 네. 김재섭 비대위원 얘기 끝나고 박원석 의원님한테 그때 그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어쨌든 들이세요. 어쨌든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두 장이 되면 이분은 SH님, 네. 이분은 이제 박원석 의원님의 출연료에서 괜찮습니다. 들이십시오. 아니 근데 제 말씀을 김재섭 비대위원님 말씀 끝나고 말씀하실 때 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들이십시오. 역시 품이 넓으신 대인이십니다. 이분도 네. 이분은 뭐 어떻게 제가 출연을 하겠습니까? 제 진행비에서 깎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박이네요. 세 분이고요. 저희 자막으로 지금 준비가 됐나요? 자꾸 유튜브 댓글만 하니까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추려서 소개하고 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제도 이제 그만 얘기하고 강정 아나운서를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자꾸 올라왔는데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입니다. 네, 셀픽입니다. 2부터 보시죠. 윤호중 미소의 비밀. 여러분 이제 이 사진 기억하시죠?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주보며 활짝 웃는 윤호중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김 여사가 윤 전 위원장과 시아버지의 학렬이 같다는 얘기를 해서 웃음이 나온 거라고 알려졌었죠. 추가로 오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내 지역구에 네. 어머님 친척이 장사를 하고 계신다. 어느 가게다. 사실 내가 이분을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파평윤 씨, 뭐 종친 이거보다 네. 사실은 어머니 친척을 더 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 여사가 대뜸 그러면 제가 줄리 아닌 것 알고 계시겠네요. 아직도 제가 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어제 나왔던 얘기군요. 윤 전 위원장은 곧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격을 위해 퍼스트레이디의 과거에 대한 논란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1위 보시죠. 월북 의도 못 찾아.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와 관련해서 오늘 해경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피살이 확인된 뒤 당시 해경은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 씨가 해상으로 월북하려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오늘 발표에 앞서 유족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일단 해경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할까요? 오늘 인천해경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공무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발표인데요. 앞서 들었다시피 월북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년 전에는 표류,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해당 해역의 표류의 움직임, 해류의 움직임. 그러면 이 해류의 움직임 따라서 표류되면 어떻게 될 거지?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월북으로 한 당시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는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2년 전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이제 그 항해사이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조류의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구명조끼도 입고 있고 그리고 북에서 이분에 대한 신상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황으로 추측해서 판단을 한 것인데 최종 결과까지도 월북 의도가 있었다라고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확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확정을 예. 그 결정을 잘 유보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수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사실 굉장한 상처를 입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확인 속에서 뭐 잘못됐다라고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고 혹은 발표를 하고 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나무를 놓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나무를 놓고 옆에서 보면 둥근 나무인데 앞에서 보면 또 뾰족한 나무로 보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의 사건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예와 유사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수사 결과를 저렇게 단정했으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월북했다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증거라든가 정황이 불충분했으면 예. 그걸 유보적으로 발표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월북하려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거의 단정적 표현을 썼단 말이죠. 저는 당시 수사 책임자들이나 수사 라인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징계를 하든가 아마 유족도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 같은데 당연히 책임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승소를 했지만 정보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향후 5년간은 정보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부가 그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당장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해경은 둘째치고 우리 정부의 태도가 제일 큰 문제였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월북으로서 단정을 했었고 단정을 해놓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저런 만행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유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떤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피살이 되고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찍소리 못하고 있느냐라는 비판들을 많이 했었고 적어도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좀 풀려졌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제 민주당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뭐 유족에 대해서는 뭐 진정한 사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후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좀 사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잘못 한번 웃었다가 지금 여러 번 소환되고 있습니다. 사실 몇 번 나왔잖아요.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봐서 파평윤 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웃었다 이랬었는데 지금 좀 더 자세한 얘기 나온 거는 지역구의 분이 어머니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럼 제가 줄리 아닌 것 알고 계시겠네요 하면서 웃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이상한 얘기들 그런 부분에서 언급한 게 있나 찾아봤는데 그런 건 없었더라고요. 또 따로. 예. 너무 화기애애한 파한대소를 해가지고 예. 당시에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많이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청와대 홍보실에 항의도 했다.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하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 얘기도 결국은 최초에 저 얘기가 나온 건 윤호중 위원장한테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저 얘기를 하고 다녔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결국 윤호중 위원장이 그때 웃은 이유가 뭐냐 이게 누가 물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떠돌고 떠돌아서 어떤 기자한테 포착이 돼가지고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윤호중 위원장이 오늘 해명성 뭐 페이스북 글도 올렸습니다만 더 이상 적어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예. 라는 걸로 뭐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적어가지고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나올 일은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가십이기도 하고요. 예. 다음은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법인세 인하 물음표입니다. 오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뭐 종부세, 재산세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추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부담은 완화하고 투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납부 유예제도 신설,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법인세를 낮추는 것들은 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건 투자 의욕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게 재벌과 부자들만 바라보고 있는 정책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정책의 판박이다라고 했습니다. 박홍건 원내대표의 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행된 법인세 인하는 기업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 인하 이후 투자 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먼저 뭐 들어볼까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는 겁니다. 법인세 인하.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이 과거에 레거노믹스라고 레건 대통령 때 펼쳤던 그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MB 때 그걸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25%였던 법인세를 22%로 감면을 시켰던 것을 다시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원상복귀를 한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됐느냐라는 것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법인세 감면의 혜택 대상자로 보면 주로 이익을 많이 내는 어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기업들의 주로 세제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우리 서민 경제와 경제 활성화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죠. 대출을 얻어서 아파트 사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우스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민생에 맞춘 경제 정책들을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기업들에게 3%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만큼의 그 이상의 어떤 우리 경제 재투자 그리고 뭐 고용 활성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까요? 전 지금까지 역대로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이상하다. 그 검증되지 않은 과거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경제 정책 또한 어떤 그 노선과 이념 이쪽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의 뜻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없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은 확실했습니다. 제가 예로 드리게 되면 그 법인, 그러니까 큰 기업들, 대기업들, 법인세 인하의 혜택을 받는 대기업들 가운데서는 사실은 경영상의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 뭐 많이 있죠. 돈이 많은 기업들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인들, 그러니까 기업들의 살림살이를 낳아주게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그 조세 귀착 효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법인세를 올렸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느냐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법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 노동자들, 그다음에 소비자들 내지는 하청업체들을 말하자면은 더 그 이득을 많이 얻는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법인세가 올려서 우리 노동자들이 힘이 들고 소비자들이 힘이 들고 하청업체들이 힘이 든다 그러면 도대체 법인세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물음을 하나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들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를 걷기 시작하면서 법인 그 사택들을 다 팔았거든요. 결국에 누가 피해봤습니까? 그 사택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피해봤거든요. 법인은 종부세를 내는 이상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가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10% 정도, 10% 이내의 법인들이 사실은 90% 정도의 모든 법인세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OECD 어떤 평균으로 쭉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실제로 높은 법인세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세 최고 세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5%로 돼 있는데 저분은 과세 표준, 그러니까 세금의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이 25%고요. 아마 200억 이상은 제가 알기로 22%로 기억을 하는데 각 기업의 이익마다 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도표는 최고 세율 기준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실효세율 정도 세율은 25%라고도 뭐 감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면 20%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OECD 국가들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명목세율은 우리가 좀 높아요. OECD 38개국 평균의 최고세율이 21.5%니까 좀 높죠. 근데 좀 아까 실효세율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공제 감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공제 감면이 많아요. R&D 투자세 공제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과거 데이터긴 합니다만 제가 국회에서 기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였는데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7%가 안 됐습니다. 명목세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실효세율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명목세율만 가지고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법인세 귀착 효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만큼 노동자들이나 혹은 하청업자한테 임금이나 하청단가를 더 주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100조 감세를 했는데 그때 보면 유효 설비 투자 증가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투자 안 했어요. 법인세 깎아줬다 그래서.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사업 전망을 보고 미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까지 법인세 몇 푼 깎아줬다 그래서 투자하고 고용하고 혹은 그렇지 않고 이걸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MB 정부 때 그렇게 100조 감세하면서 이렇게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면 대단히 어쨌든 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낼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 동기나 이 고용 동기가 된다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저는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과거에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지금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법인세가 적정하냐
이거는 저는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토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치 법인세를 내려주면 그 즉시 이 투자와 고용이 늘어가지고 이 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건 저는 근거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단 현재 낮추는 건 최고 세율 25%,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과세표준상 이익을 내는 기업에게 25%를 22%로 낮춘다고 해서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저희가 흔히 아는 초대기업들 재벌이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법인세는 근로소득세랑 달라가지고 회피 동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율이 조금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세의 규제를 받는 나라들을 떨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뭔가 거죠. 조세의 피처로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인세를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것이 말하자면 아주 극적으로 고용을 늘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인이 해외로 도피함으로써 상실되는 적어도 우리가 고용 효과는 지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생산이 더 중요한 것은 김경진 의원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려다가 아니,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법인세와 같이 묶여 있는 규제의 문제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세가 높다라고 이제 기업에서 말 그대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25% 많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나라만큼 규제가 적어야 되는데 대기업을 향한 규제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규제도 높고 물론 규제도 뭐 규제는 풀어야 되겠죠. 규제는 그런 풀어야 상황이기 되고 때문에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도 거기에는 이제 다른 판단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세 하나만 보고서 생산 시설을 해외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누리는 특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세 왕창 깎아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달라 절대로 안 가죠. 그렇다면은 뭐 기업들이 법인세 없는 나라로만 전부 가가지고 공장 세우고 하겠죠. 근데 어느 나라의 기업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 쳇바퀴 돌듯한 한 논쟁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제 규모와 또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어느 정도 법인세가 적정해야 대해서 저는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 예. 그러나 법인세를 감세해주면 그게 곧바로 뭐 성장의 동력이 되거나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시킬 거다. 그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이건 법률주의거든요. 조세 법률주의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건 정책으로 시행하는 통과 안 될 거예요.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과반이잖아요.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 민주당이 질문이 반-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과반인데 네. 개정안 통과시킬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제안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자꾸 진영을 나누려고 한다. 법인세 인하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혜택이 없는 국민들도 세금 깎아주면 좋지라는 동의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씀? 그래서 결국은 이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그 야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작전이다. 노림수가 있는 것처럼 박원석 이렇게 의원님도 보입니다.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가치는 있어요. 하시는데.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 정부가 그 계속해서 감세 시리즈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도 재산세도 감세하겠다, 상속증여세도 감소하겠다, 양도세도 감세하겠다, 법인세도 감세하겠다. 근데 이 정부 5년 동안 국정과제 추진하려면 209조가 든다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209조 어디서 마련해서 할 겁니까? 예.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결국은 서민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이제 그런 세금을 올리거나 내지는 서민들한테 집행하던 그런 정책들을 줄여서 지출구조 조정을 하거나 피해는 결국 예. 서민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복경 의원님 말씀은 이거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되면 봐라 저기서 발목 잡아서 안 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CCN 뭐하죠? 라이브. 패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별보다 예쁘고. 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준석의 빅스텝 꼬이나? 자, 빅스텝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죠. 이제 금리를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와 빅스텝이라 글쎄요, 경제 관련된 정책을 얘기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를 하겠다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정치 본격적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빅스텝이라고 써봤는데 말 나온 김에 참고로 저희가 제가 이렇게 키워드에다가 영어를 쓰면 국립국어원에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써달라 협조 공문을 보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왠지 이번에도 공문을 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전자우편으로 보내겠죠. 이메일이 아니라.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그런 뉘앙스 차이, 뉘앙스도 영어네요. 뭐 어쨌든 뭐 큰 그런 걸음. 측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대표 지금 취임 1주년 기점으로 자기 정치를 선언했어요. 뭐랄까요? 이준석 2.0 선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는 선거지 제 선거 아니지만은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정치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 이후부터 당내 현안들이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스텝이다라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럼 그동안 남을 위해 정치했냐라고 반문하긴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자기 정치 선언이 약간 도전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따져볼 건데요. 당장 이준석 표 혁신위에 견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 이 혁신위를 놓고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자기 정치의 발판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그 공격의 선봉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이 서 있잖아요. 지금 연타석으로 이준석 대표를 때리고 있어요. 지난 13일이었죠.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에 가깝다라고 직접적인 공격을 했고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의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상 이 대표를 또 겨냥을 한 거죠. 그 어느 누구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자, 굳이 이제 자기 정치 표현을 보면은 여전히 의심 거두지 않고 있는 모습일 것 같은데, 근데 배 의원이 지난 13일에 저 발언 알려지면서 문자 폭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발언하겠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표현 이미 보도에 다 나왔었죠. 배현진 최고위원한테 백휘벌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백휘벌레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극성 지지층에 충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교롭게도 어제 저의 문자 관련해서 보도도 좀 있었는데요. 일부 몇 분의 극단적인 지지층들이 저희 당문화의 건전한 어떤 나아감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자, 극단 지지층 따뜻한 시선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연타석으로 이준석 대표 공격을 받았으니까 뭐 좀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죠. 자, 대표적으로 지난 13일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배현진 최고위원과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른쪽 사진입니다.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자, 배현진 최고위원이 먼저 악수를 요청하니까 저렇게 보십시오. 눈을 안 마주치고 굳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악수를 하는 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노룩 악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룩 김무성 악수. 전 의원이 생각이 나네요. 노룩 패스도 하고 노룩 악수도 하고 노룩 표도 있죠. 페인트에. 자, 그런데 노룩 악수하면은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사실 송경길.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 혁신위원들 선정되고 이제 곧 출범합니다. 앞으로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준석 대표 자기 정치 스텝 꼬이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하나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두 사람의 지도부 입성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여러 차례 보도에 나왔지만 국민의당과 합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추천한 두 사람을
지도부에 넣어주겠다 합의가 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인데, 자, 한 사람은 과거에 국민의힘을 향해서 막말했던 논란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의당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왜 같은 편을 넣어주냐, 이거는 좀 추천 취지와 어긋난다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고, 그래서 제고해달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완강한 입장입니다. 2명 추천 합의를 했으면 받아주면 그만이지 왜 누구 넣어라 빼냐 이렇게 말이 많느냐 불만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명단을 바꾸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땡깡을 부린다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원래 다른 지도부도 이준석 대표와 입장이 비슷했거든요. 바꿔야 된다, 이 명단을. 그런데 오늘은 그 기류가 조금 바뀌는 기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명으로 계속해서 2명을 고수하시겠다 그런다면은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참고로 그 친 이준석계 의원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 하태경 의원도 뭐 안철수 의원이 원한다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좀 이쪽으로 간 상태.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와 같이 당내 공보 모임 민들레 결성하면서 제동 걸었죠. 전략적 동맹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래도 안철수 의원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힘을 실어주다가 이번엔 조금 결이 다른 입장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는 건데요. 결국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무색하게 당내 현안들이 지금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표니까 첫 번째 발언을 하잖아요. 그 모두 발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바로 보겠습니다. 최고위 시작하겠습니다. 전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특별한 현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뭐 오늘 의결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 지금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제가 백브리핑 자주 해가지고 뭐 안 한 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별다른 이슈가 없는지는 의견이 분분하겠죠. 뭐 평소 이제 달변가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지 않는 건 글쎄요, 정말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보통 불편한 심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좀 찾아봤더니 이준석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첫 번째로 하지 않은 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이면 바로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11월이면 그 선대위를 꾸리는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이제 갈등이 본격화되는 시절에 최고위 공개 발언을 생략을 했고, 그보다 앞서서 지난 8월에는 당내 경선에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저거 곧 정리된다. 그래서 이 저거는 윤석열 당시 당내 경선 후보 그 원희룡 지금 국토부 장관이 그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 당시에 논란 때문에 최고위원의 발언을 생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좀 뜻이 있었다. 자, 어쨌든 둘 다 리더십 타격일 때 모두 발언 취소로 약간 불쾌감을 표시한 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결국 그런 측면, 그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대표는 자기 정치를 선언하든 선언하지 않든 리더십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 뭐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이준석 빅스텝 꼬이나인데, 자기 정치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빅스텝을 밟으려고 했지만 첫 스텝부터 좀 꼬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정치가 뭐 밖에서 봤을 땐 쉬울 것 같지만 주변에서 견제가 시작되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겠죠. 자, 이성대 뉴스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내부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또 오늘 급하게 전화로 좀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안철수 의원이 원래 국민의당 몫으로 2명의 최고위원을 추천하도록 합의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예, 그중 한 명 정점식 의원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에 반대 입장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 포함해서 저희 최고위원은 전원은 안철수 의원께서 추천하신 최고위원 2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저희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 그 합당 정신이라는 것이 국민의당의 몫의 2명을 이제 추천하는 그 과정의 배경이 국민의당이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이 투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분을 최고위에 모셔달라는 그 협상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따라서 일단 이번에 안철수 의원께서 2명 추천하실 때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냐. 그것이 오히려 합당 정신에 맞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정점식 의원에 대한 추천을 계속하겠다. 화합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회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땡깡 부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인가요? 그 비공개 이야기를 너무 다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내대표께서 오늘 회의에서 원내대표께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께서 국민의당 출신이었던 안철수 의원께서 추천하신 2분의 그 최고위원 인사를 관련해서 원내대표께서 안철수 의원을 직접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최고위원들 간의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당대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끼리 이 안철수 의원께서 제시한 최고위원들 간의 어떤 생각이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최고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저희끼리도 그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끼리 어떤 중재안이 안 나온 상황에서 원내대표께서 지금 당장 안철수 의원을 만나러 가시면 결과적으로 결과도 추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계속 2명을 말씀하실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린다라기보다는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땡깡 부릴 것이다. 뭐 이런 톤 정도가 맞는 것 같군요. 상황상.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부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만나봐야 안철수 의원이 계속 자기의 주장을 고집.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하면 땡깡 부릴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죠? 저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내용 하나하나까지 워딩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애초에 최고위원 2명 국민의당 몫으로 합의가 돼 있는데 물론 명분상 화합 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국민의힘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정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려고 하는지 김용태 최고위원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그 안철수 의원께서 왜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저희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신 정정식 의원님을 추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에서 원내대표께서 직접 안철수 의원을 찾아뵙고 혹은 전화통화를 해서 한번 의도를 들어보겠다. 왜 정정식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당 출신이 아닌 왜 국민의힘 정정식 의원을 추천하신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원내대표께서 제가 알기로 전화통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조금 전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최고위에서 좀 더 면밀한 회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권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입지가 적은 안철수 의원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정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면서 친윤과 연대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걸 견제하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많이 있었죠. 이핵관과 윤핵관의 대결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뭐 얼마든지 뭐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뭐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의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안철수 의원님의 생각을 좀 더 들어봐야지 안다고 생각되고요. 뭐 예.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뭐 결론을 낼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을 누구를 최고위원으로 할 것인가 결정은 최고위원회의에 있잖아요. 전국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가 아닌 전국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 전국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최고위에 있습니다. 최고위에 있죠. 그럼 사실 전 단계에서 최고위가 승인을 해야 전국위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안철수 의원이 끝내 재고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 말고 다른 사람 추천하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받아들이나요? 뭐 가정적인 상황이라 뭐 제가 말씀하는 거 답변이 어려운데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당에 오셨고 물론 합당 정신도 중요하죠. 그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당의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엄연히 당원들의 의사 결정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께서도 당의 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생각 같은 것을 좀 존중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합의점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땡깡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의 목소리, 또 예, 바른 목소리를 담당하고 계셔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두고 여러 가지 뭐 야당도 그렇고요. 여당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팬클럽 관련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그 강신업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팬클럽이라는 것이 정치단체가 아니잖아요. 친목단체잖아요. 그러면 친목단체 수준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정치 행위에 참여하려고 하고 정치의 어떤 목적을 띈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뭐 앵커님께서 웃으시겠지만 저도 지역에 가면 용태사랑이라는 뭐 친목단체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단체들도 뭐 이런 정치 행위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신업 변호사 이 팬클럽의 대표라는 분이 친목행위 그 목적에만 좀 더 집중하셔서 행동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정말 대통령과 여사를 사랑하고 존중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용태사랑 팬클럽처럼 친목행위만 해야 된다라는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그런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